임원분께서 오늘 두 분이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노미수 부회장님 잠시만, 국장님 잠시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면은 저를 돕고 여러분들을 도와서 궁금한 점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사항에 선배드려요. 노미수 부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학습국장님입니다. 자, 현욱 학습국장님. 네. 노미수 부회장님은 지난번 실습을 하신 게 그 이전에 과거에 실습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 상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사회복지 현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노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나중에 휴식시간이라도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우 국장님은 저와 같이 장애인 보호자격장에서 실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쪽에 관심이 계신 분은 자연우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이제 시간이 딱 됐으므로 강의 시작할 때 어떻든 우리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고 본칙적으로 강사님 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강사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과의 학습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3학년들이나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 대한 학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 전부 본인이 하시겠다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재 학습부회장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전 진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난 게 지난번에 학습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그 얘기를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먼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선배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서 전무입니다. 이건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실습을 해보고 학습을 해볼 때 정말 어떻게 사회복지학과는 특히 복지 현장 실습이 이게 꽃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다른 학과는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실습이 있기 때문에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저 막막하고 어떻게 내가 잘 해낼지 반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기반을 찾아서 어떻게 잘 진행을 할까 많이 궁금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궁금한 점을 오늘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중에 뭐 많으면은 좀 일찍 끝날 거고 질문이 많으면은 좀 늦게 끝날 거고 질문이 없으면은 좀 일찍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행사는 출석부도 학교에 올라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 중간중간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나는 사진 촬영이 싫다. 내 얼굴이 나오기 싫다. 초상권 침해된다. 이러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다든지 아니면은 카메라가 옆에 보이면은 고개를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동의하시죠? 네. 네. 그리고 모두가 앞에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스크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스크린을 이용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어제 아마 다 톡을 통해서 파일을 이미 다 공유를
하셨을 걸로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파일만 다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뭐 제 설명을 따로 안 들어도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면은 역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강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데 사실 강의는 아닙니다.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안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강의는 아니고 저도 강사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안내 사항을 진행하는 사람, 진행자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그 전체적으로 이 목차를 보면은 실습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실습 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실습 절차, 기관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 실습 진행 과정,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이 실제 현장 실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현장 실습 실제를 알려드리고, 여덟 번째로 실습 세미나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종결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목적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론적으로 배운 기술, 실천 기술들을 현장에 가서 해보면 사실 현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이는 무엇인지 이것을 전문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제 전문직을 사명감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육성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음 목표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적용 및 학습, 다음 학습 과제의 발전과 도전의 기회로 활용한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습 전 준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회복지 현장에 관심이 있는가. 예를 들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아무래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시면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유형을 검색하려면은 우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여기 주소가 있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자격관리센터 이 홈페이지에서 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선정기관 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따로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렇게 조회를 하시면은 울산과 합쳐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관들이 다 여러분들 다 받아주지는 않아요. 어떤 기관 전화해 보면은 우리는 이번에는 안 합니다. 하반기에 안 합니다. 동반기에 안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될 겁니다. 다음 관심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가까이에 선배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기관 면접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면접할 때 보면은 사회복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거의 100%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사회복지사를 선택했느냐, 이 길을 왜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면접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실습 기간은 가능하면 자기의 동선과 가까운 곳, 자기의 동선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은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제 유리하겠죠. 저희 시간을 절약하고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동선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실습 전 기관의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미리 내가 관심 있는 유형의 시설에 미리 가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랑 또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 친분을 쌓아놓으면은 신뢰감이 바탕이 돼가지고 다음에 내가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다음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성실하게 실습에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나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제가 나열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보와 관계된 거죠.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들이 개인정보나 자기가 알게 된 정보를 그 실습 목적 이외에는 누설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 자기 학술지나 아니면 또 그 우리가 끝나고 나면 세미나의 그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뭐 땡땡 그다음에 얼굴은 뭐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측면을 촬영된 사진이라든지 뭐 뒷면 후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셔야지. 요즘은 굉장히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라서 그 점은 굉장히 유념하셔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에 12번 보면은 실습 과정에서 사례금 등의 금품을 절대로 주거나 받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도 실습을 끝나고 보니까 저 실습 지도사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일부 우리 학생들이 끝나는데 우리 지도자한테 뭔가 좀 해주자 이랬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기관에 기부를 하세요. 기관에 기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주거나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실습 절차를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 학교에서 실시되는 절차고, 이거는 실습 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 공지는 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울산 지역에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 아니면 2개밖에 공지가 안 올라올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도 공지를 안 올립니다. 그냥 내가 전화를 해야지. 그래서 요 공지라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요 부분이 기관을 섭외하고 접수하는 단계가 요 부분인데 자기가 직접 기관을 섭외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실습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 계약하는 과정하고 요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또 우리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해 주는 게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고쳐도 되고 사전에 제가 가지고 또 끝나고 나면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실습생 여기서 면접하고 실습생 확정한 다음에 수락서 발송은 이게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학교에도 우리가 서류를 같이 내기 때문에 연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만 일단 아시고 다시 나중에 사전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절차인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절차인데, 온라인 행아웃이라는 말은 행아웃 교육이 뭔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행아웃을 그냥 편안하게 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게 10월 중순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가 갑니다. 10월 중순. 그러면은 10월 중순 이전이거든요. 10월 중순 되면은 나오는데 처음에 1단계 실습 참여 신청이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내가 학교에 내가 이번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하는 신청이고 2단계는 내가 기관을 선정했으니 이 기관에서 실습을 받겠습니다. 그런 그 신청입니다. 근데 여기서 1단계에서 내가 신청할 때는 내가 최소 우리가 교과목이 12과목, 12과목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1학기에 6과목 해라. 한 과목 더 신청해라. 다 들으셨죠? 그래서 한 과목 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이기 때문에 2학기 때 6과목도 할 거니까. 그러면은 6과목은 이수, 6과목은 이수 중 이렇게 해서 12과목이 돼서 4학년 1학기 실습 과정에 이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과목을 하라 했던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2단계까지 끝나면은 실제로 그 기관에 가셔가지고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현장 실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교과목이 4학년 1학기 때 5과목 다 하시고 나머지 한 과목은 이걸로 반드시 또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도 없고 중간과제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실습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습 종결서류를 제출하고 실습 확인서를 작성하면은 실습은 다 끝나는 거예요. 실습 기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시면은 기관에 가시면은 실제로 그 기관에서 면접을 받고 슈퍼바이저도 지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저의 신뢰를 쌓고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세와 주의사항, 기관 소개, 실습 계약 이런 것을 쭉 하면은 첫날에 한 오전 한 4시간에 걸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를 지정을 해주는데 슈퍼바이저 한 명당 5명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보통 한 3명, 4명 많아야 4명. 왜 그러냐면은 슈퍼바이저도 되게 어렵거든. 자기 일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지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3분 내지 4분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기관이 이제 2명 이상 있어야 실습이 돼요. 어느 기관이든 2명 이상 보유해야 이 실습 기관 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에는 지도 교수는 기관의 슈퍼바이저를 방문해가지고 실습 등에 원활하게 실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실습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반이 달라져가지고 실습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조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반에 달라가지고 한 반에 한 40명 정도 나눠가지고 A반, B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 대한 그 현장 답사도 가시고 그쪽에 슈퍼바이저하고 진행하는데 어떤 무리가 있는지 어떤 실습생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의논해보고 협조를 받고 또 여러분들 격려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수님이 꼭 한번 찾아갑니다. 근데 내 담당 교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반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격려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담당 교수님이 안 오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실습 일지와 그다음에 기관에서 제출하는 과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첫날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런 것들도 안내해 주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그 과제를 제출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또 저런 경우 그 노인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 가면은 관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이용자를 이제 하나씩 1대1로 매칭해가지고 멘토 이렇게 해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그 관찰 필지를 써서 과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제물 수행이 있다는 거또 기억해 주시고 실습에는 이제 실습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실습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을 슈퍼바이저라고 우리는 실습하는 사람 슈퍼바이저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 시스템을 슈퍼비전이라고 그래서 슈퍼비전은 기능에 따른 슈퍼비전, 유형에 따른 슈퍼비전이 있는데 기능에 따른 것은 행정적 슈퍼비전, 교육적 슈퍼비전, 지지적 슈퍼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형에 따라서는 개인별 슈퍼비전이 있고 집단 슈퍼비전인데 개인별 슈퍼비전은 그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개성에 맞게 슈퍼바이저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 슈퍼바이저 그룹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그 지도 방식입니다. 다음 실습을 하다 보면은 중간 평가가 있어요. 있는 기관도 있고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곳에는 중간 평가, 종결 평가 다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지내왔는데 중간 평가는 이제 실습 시작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실습을 통해 배운 점과 실습 성취도에 대한 평가 이것이 중간 평가인데 실습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남은 기간 동안에 배워야 할 것들 또 배우고 싶은 것 기관에서 개선해야 될 것 내가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관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에서 내준 양식이 있어요. 있는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관의 양식을 써도 돼요. 기관에서 제출한 것은 기관 양식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관에서 실제로 평가한 경우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안 써도 돼요. 기관에서 중간 평가 안에 이제 안 써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종결 평가가 있는데 종결 평가도 중간 평가와 의미는 같아요. 근데 내가 실습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만 작성하시면 되고 또 기관의 양식이 있다면은 기관의 양식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서식에 여러분들한테 서식 학교에서 배포가 되는데 그 서식에 보면은 다 안내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아는 것하고 그때 가서 한번 더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종결 보고서 요거는 누구나 다 해요. 이거는 어느 누구나 실습 종결 보고서는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실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목표 달성 정도는 어떻게 했는지 소감을 정리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실습에 대한 것은 일단 제가 제 경험을 파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실습 일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놨던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힌트만 걷어가셔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실습이 되는데, 이건 여기서부터는 우리 4학년 학우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가서 경험했던 거, 또는 일부분은 학교에서 내년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울 그 현장 실습 그 교과목에 거기에 강의에 있는 내용이 일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이제 노인 요양 시설을 보면은 노인 요양 시설은 거기에 거주 시설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이런 것도 하지만은 거주 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시설은 방문 요양과 목욕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있겠지만은 거주 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뭐 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주 시설이잖아요. 거주 시설에는 여러분들이 야간도 신청할 수 있고 주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특히 이제 실습 내용을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의 이해,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이걸 뭐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실무 의사소통, 요양시설의 행정, 실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성, 계획,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정하고 욕창, 특히 노인들 오래 누워있던 욕창 생기죠. 이런 것들도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평가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낙성평가, 인지조사, 그 다음에 사례관리, 기업자원 연계, 기관 방문 이런 것들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보면은 사업이 주민권리 옹호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협력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권리 옹호 사업에는 주로 이제 복지 사업이 해당되는데, 요거는 권리 옹호는 인권입니다. 인권. 여기 좀 빠졌는데, 주로 인권이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그 인권에 관한 노인, 주민 권리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복지 사업에는 요즘 그 어르신 급식,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그 다음에 의료보건 사업, 아동 청소년 교육 사업, 노인 영화, 문화, 돌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복지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어르신 일대일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이라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은 우리가 보통 디지털 그러면은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게, 그냥 가르치는 거는 이용만 하는 것이고, 내가 조회하고 열람하고 이런 기능만 교육이 디지털 교육이라고 흔히 이제 노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터러시라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운영하고 계획하고 활용하고 만들어내고 내용 컨텐츠까지 만들어내고 하는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게 리터러시입니다. 다음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아이 지원 1인 가구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학습을 실천 학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협력 사업에는 이제 나눔 동네 지역 그 마을 학교 자원봉사 후원사업 홍보사업 그 다음에 문화를 매개하는 주민 동아리 복지관 공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독서를 주제로 하는 모임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가시면은 정말 사회복지사들한테 실제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과제가 참 많아요. 제대로 양성하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학우들 중에서 실제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갔다 오니까 어떠냐? 남구 달동에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실습 내용이 이겁니다. 프로포절 작성 발표 채점. 자기가 프로포절 여러분 다 해보셨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거기서 다 프로포절 과제 이번에 했잖아. 네. 그거야 또. 그게 프로포절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프로포절이니까 어떤 뭐 기획안이나 뭐 계획서 이런 걸 하나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그래서 발표하고 결정합니다. 이런 과제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공문서 쓸 일들이 많아요. 공문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각종 후원 물품, 그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은 이걸 또 일일이 어르신들 가정에 배달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 정서 지원을 하는데, 정서 지원은 어른들, 특히 독거노인들 같으면 혼자 사시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벗이게 된다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고, 여기는 특히 과정을 줄 때가 많다.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다음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기는 실습 내용이 노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업무인데 이건 뭐다 똑같아요. 여기는 다 똑같고 사회복지 행정교육 그리고 부서별 현장 실습.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서들이 많아요. 부서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서별 우리 실습생들이 가면은 한꺼번에 다 한 부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 저 부서 이제 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단 프로그램 계획을 하게 되고 중간 평가도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기관 분석 보고서 작성. 기관 분석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게 뭐지? 기관 분석을 왜 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기관 분석은 내가 실제로 실습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유래, 그다음에 기관의 설립 동기, 목적, 그다음에 운영 상황 이런 데 대한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관 분석 보고서고, 여기도 프로포절 발표 종합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여기는 야간 실습이 가능한 곳이에요. 주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주간 보호는 이제 주로 낮으로 장애인들이 낮으로 잠시 낮 시간에 이용하는 건데, 이제 야간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때를 이용해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보호 사업에는 보면은 사례관리, 이용인 및 부모 상담, 재활계획 수립, 사례회의, 과정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 가족 지원 사업에는 가족 초청 사업, 운동회, 가족 캠프, 또 부모 지원 사업에는 부모 영양 지원, 부모 간담회, 부모 휴식 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에서 일상생활 개인 활동,
멘트 순환 활동, 감각작용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그 프로그램들이죠. 주간 보호 사업에 또 다른 사업을 보면은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정서 지원 사업,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실제 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실습 사례는 한마음 주간 보호센터를 다녀오신 사고가 있는데 실습 활동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하게 되고 사회 적응 훈련, 산책, 영화 관람, 다양한 시설 개발 대상자가 매일 바뀐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앙보호센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산책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안에 있으면은 바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합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여천천을 끼고 있어요. 이 기관은 여천천을 끼고 있어서 여천천에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하는데 더구나 이 장애인들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눈을 째면 안 되고 그런 것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시설 변화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몇 사람씩 이렇게 1대1 멘토를 할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이런 방법으로 실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말 또는 야간도 시설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는 주말에 실습한 게 어딘지 야간에 실습한 게 어딘지 전혀 아무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유행의 시설 유행에 따라서 야간이 가능하고 주말이 가능한 이런 시설을 알게 됐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정보를 지금 획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주시설 종류에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이 있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도 있고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단위 그룹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룹홈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시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11년부터 지금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30인 이상은 시설을 못 만들어요. 30인 미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기에 나오지만은 실제 갔다 오신 분의 해우리 거주시설인데 이거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해우리 거주시설이 이제 설립 동기가 보면은 2006년도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신들이 늙고 병들고 했을 때 이 자신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같이 협동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모 모임을 만들었어요. 부모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립하면서 생활하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서비스 내용은 이제 일상생활 훈련, 기초 능력 향상, 사회성 향상, 자립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요 사실 그대로 실습 내용입니다. 이런 기초생활 건강지원 사업에서는 생활 지도를 하게 되고 비만 관리, 건강검진, 언어치료, 운동치료, 영양식단 제공 이렇게 하게 되고 하고 있고 개인별 지원 사업은
인권. 요즘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디 가나 인권이 첫 번째. 첫 번째 교육, 인권 교육. 정보화 교육, 그 다음 소방교육, 성교육, 노래교실, 제빵, 댄스, 요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가시면은 노래도 같이 하실 거고, 이런 것들은 전문 교사가,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래교실, 제빵, 댄스, 이 노래교실도 전문 강사가 오실 거예요. 그러나 제빵, 댄스, 요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같이 따라 하시면서 지지해주고 옹호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심리 지원 사업에는 지역사회 나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은 좀 밖을 좀 배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나들이도 해야 되고 캠프 활동, 체험, 견학 활동,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교육, 이용인 자치회의들, 이용인 자치회의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있는 시설한 곳에서 가면은 이용인들 자치회의가 있어요. 그렇게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폐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또 뭐 이런 조현비증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의견도 도치고 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자기인들에 대한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들도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은 뭐 100%는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조건을 만들죠. 다음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 같이 곁들여지는데 직업상담, 출퇴근지도, 기초직업재원훈련 등을 여기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경영지원 사업이 이용인 권익상담. 이것이 사실 이게 맨 위에 가야 됩니다. 윤리경영이라는 게 항상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갔다 온 기관인데 여기에도 그 사회복지사가 슈퍼바이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주로 하는 사업은 교육재활사업, 직무기능 향상, 직업적응, 문제해결, 직업평가, 직업재활사업 수입으로 이제 소독작,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 인가공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수입을 창출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재활사업, 지역사회 시설 이용, 예를 들면은 체육관이라든지 뭐 구청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고 여가활동 지원으로서 이제 미술, 음악, 특히 난타, 볼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 특히 미술, 음악, 난타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 재능기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수시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신체 활동 지원 사업에는 이제 특수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트레킹도 이걸 주기별로 그 시설 주변에 이제 한 번씩 대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습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발달 장애인을 좀 이해하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해서 가면 이제 장애인이라고 저도 이 의사도 나타나고 되게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갔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같이 미술 활동을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교사들이요, 자원봉사하는 교사들이 오면은 미술 활동을 할 때 옆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옆에서 살짝 도와줘. 그러나 막 내가 해주면 안 돼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내가 직접 해주면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에 가서 살짝 도와서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것이
실제로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대신 해주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장애인과 이제 1대1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줍니다. 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을 딱 한 사람씩 이제 멘토 멘티를 지정을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래서 그 지켜보면서 관찰해서 관찰 일지를 끌어서 이제 그 실습 기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주 그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과 멘티와 공감하기, 지지하기, 옹호하기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몸으로 일하면서 여기는 가면 사실 일이 대부분 여기는 과제는 없어요. 과제는 중간평가 정기평가 없어요. 없고 제일 마음 근데 배우는 것은 뭐 좀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거는 좀 부족해요. 그러나 다른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옆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요. 여기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죠. 장애인의 소득 사업에 참여하고 작업 지도하는 게 이것이 주요 실습 내용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가서 퇴근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일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일하니까 좀 지도할 거 아니에요. 지도하니까 이제 기관장께서 이제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통도사 자기원사나 자매기관인데 견학을 보내줘요. 여기가 자매기관이 울산 지역에 가까이 이쪽이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데가 일곱 곳이 있어요. 7곳이 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이제 저걸 시켜줘. 견학을 시켜줘. 그러면 이 견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이것은 이런 시설이구나. 저런 시설이구나.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돌봄센터였어요. 과거에는 돌봄센터인데 지금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지역사회아동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호, 교육,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여 보호자와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여기서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이 아동보호,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여긴 가면 애들하고 놀아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율동 있으면 율동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이리 가십니다. 놀기 좋아하시는 분은 이리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교육급여 대상이죠. 사상의 지층, 한부모 가정, 조선가정, 다문화 가정, 맞벌이 등 이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제 실제 실습 사례인데 꿈마을 지역아동센터라고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찰, 놀이, 학습지도, 숙제 해준대요.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가 많아서 어려워하면은 숙제도 대신 해줘요. 대신 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가르쳐줘요. 네, 가르쳐줘요. 이제 이 수학 문제 있으면 수학 문제 같이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고 교육 참관이라든지 견학 인솔하고 이제 학대 및 인권들 어디나 있는 그다음 여기도 과제물로는 프로포즈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도 중간 과제 있을 수 있어요.
한 2분 남았는데 노인지원센터. 제가 노인지원센터는 기관에서 집에 있는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인데 여기서는 실습 내용이 전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주로 찾아가는 건데 여기도 실습 내용이 마찬가지. 윤리 강령, 재무 회계 교육, 시설 불관리, 사료 회의 첨가. 지역 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부 확인해보고 이제 병원에 이송이 필요하신 분,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데 병원을 이용해야 된다. 이럴 때 병원 이송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후원 물품을 수령해서 배분하는 일.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후원 물품 수령 및 배분에 여러분들이 이 기관에 가시면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절 작성, 발표, 노인복지 현황조사. 노인복지 현황조사는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거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실제로 이 노인복지 현황이 어떤지 이거를 인터넷을 통하든지 지자체의 그 자료를 통하든지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지원센터도 사실은 이게 과제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습 사례를 보면은 이건 다른 것이죠. 노인보호전문기관 이것도 총도사 자비원 거기 소속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노인 전문 보호기관인데 이곳은 노인이 학대를 당했을 때 그랬을 때 가서 조사를 하고 이때 조사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만 가면 안 되고 경찰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정말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분리해서 일시적 격리를 해서 이제 쉼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요 이제 내용을 보면 노인 학대 발생 시 출동 서비스, 그다음 쉼터 운영, 그다음에 예방 교육, 상담, 홍보 이렇게 하면서 쉼터에서는 의식주 제공, 정신적 치료도 지원하게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이 4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습 내용은 여기서 주로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에 대한 학습과 대처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여기는 실습을 가시면은 사실 현장에 출동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못 하십니다. 못 하시고 여기는 제가 여기 견학을 가봤는데 강의실에 이거 한 밤만 해요.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과제를 개인 노트북 하나씩 가지고 이제 과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면 그것을 받아 적고 이제 과제 내주고 과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은 좀 지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이 노인보호 학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이런 데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좀 더 인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2사람, 3사람인가? 되는데 거기에 그때 갔을 때 11명인가 하고 있더라고. 한 3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정말 내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여기 가시면은 배울 게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 이제 좀 작은 기관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규모 희망 노인교실하고 남부 수학로인데 이쪽에는 이제 주로 60세 이상 꼭지간하고 같아요. 같은데 이제
여기는 뭐 주로 이제 소규모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이고 여가 이용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악기 교육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실습 내용은 주로 어르신하고 공감하면 됩니다. 같이 공모하고 교감하고 서로 이제 외롭지 않게 이제 그 지지해주고 이런 업무를 저희들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관으로는 그 광명은 좀 특별하죠. 예, 시각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있어요. 광명원 시각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여기는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단순화되어 있고 적자 교육이라든지 놀이 교실, 요가, 윷놀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실습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과제가 또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역사를 하자면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실습 세미나인데 이게 실습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실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실습 세미나를 하는데 1월 달에 3월부터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이렇게 실습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 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해진 거고 교육법상에 정해진 거고 근데 우리 학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총 3회 이상만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반에 예를 들어서 40명씩 배분이 됐다. A반, B반 아까 나눴다 했죠? A반 40명, B반 40명이라면은 그렇다면 세미나 할 때도 또 반으로 갈라요. 왜? 40명이면은 30명은 넘잖아. 초과적인. 그러면은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의 조건이 우선에 3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20명 되죠. 20명이면은 2시간씩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2시간씩 3회 합니다. 30명일 때 3시간씩 3회 해요. 근데 20명 하면은 2시간씩 3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수님이 힘들죠. 교수님이 30명 해가 한꺼번에 3시간만 하고 가면 됐는데 교수님은 2시간, 4시간을 하고 가지. 그래. 그렇게 돼 있고 세미나 내용은 각 기관별 실습 내용을 여러분들 PPT를 작성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 오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습 내용을 PPT를 작성해서 한 기관에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 3명이 가셨다. 3명이 가셨는데 근데 3명이 다 발표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잘하시는 분이 PPT도 잘 만들고 잘하시는 분이 한 분만 발표하고 나머지 2분은 소감 발표합니다. 소감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5분 이내로 끝내야 되는데 보통은 한 10분 넘습니다. 근데 실제 PPT 작성하라 그래 보면은 처음에는 PPT 어려운데 그런데 다 잘해요. 그리고 똑같은 기관에 갔다 왔는데 내용이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신기하죠. 실제로. 자,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도 끝났어. 세미나도 끝났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종결 보고서를 만들고 이제 책을 만들어요. 책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책은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중간 보고 때 저 중간 평가하고 종결 평가가 우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프로포즈라든지 뭐 그런 과제가 많다면은 이건 훨씬 더 두꺼워져요. 훨씬 더 두꺼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상당히 얇은 거예요. 제가 이거 접수하러 왔다가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2배예요. 나는 이거
너무 적게 낸 거 아닌가? 그런데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건 안 한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안에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본 목록 순서는 이거는 나중에 그 세미나 때 교수님이 다 가르쳐 줘요. 이 순서를 해라. 첫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종이서, 그다음에 실습 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출근부, 그다음에 교과목 진도 100% 캡처. 이거는 우리가 그 내년에 그 실습 그 교과목 있죠. 실습 교과목을 내가 100%다 들었다 하는 것을 그 화면이 있어요.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여기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실습 기간, 실습 일정. 실습 기간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가시면은, 우리 기관에서는 실습 일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주는 일정표가 있어요. 그 일정표를 갖다가 넣는 거고, 그 일정표랑 실제 실습이랑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주는 실습 일정 그대로 제출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실제로 한 대로 적어도 돼.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 들어가야 되고, 실습 일지, 그 다음에 중간 평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에서 실시한 경우만 작성, 그 다음에 현장 실습 평가서로 종결 평가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만 작성하시면 되고, 실습 종결 보고서는 100% 누구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학교 과제물 표지가 있어요. 이것도 양식이 있어요. 나중에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고 난 다음에 PPT 세미나에서 그 제시했던 그 PPT 이것을 첨부하면은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제본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스프링 방식도 있고 뭐 양강본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무선 제본이라 하기도 하고 본드 제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제본 업체는 그 자기 주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인쇄소 가시면은 이 제본 가능한 인쇄소가 있고 안 하는 인쇄소가 있어요. 이 제본 가능한 데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거는 이제 구청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근처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본 특성상 이게 본드 제본이기 때문에 내 그 기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한참 기다렸어요. 처음엔 모르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전화하고 내가 언제 갈 건가 그러면은 그 히팅 시켜 놓겠죠. 그러고 가시면은 기다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아서 제본하면은 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다. 이런 것도 그냥 깨알 같은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을 안 배웠으면 사실 어려움이 있지. 프로포즈라는 게 안 배웠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 따라가지고 하시면 프로포즈를 나는 안 배웠습니다 하고 그 미리 얘기를 하시면은 이거는 내가 이러이러한 입장이라서 못 배웠습니다 하면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은 언제 한번 또 제가 이 병원에서 한번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네, 미리. 네.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실습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 프로포절 그 샘플 좀 주세요 하고 이리로 이 전화번호로 남기세요. 제가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예, 질문요. 예. 그 실습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아, 예. 실습 비용은 이거는 어느 학교나 어느 곳이나 실습은 실습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실습 비용은 그 기관에 일단은 그 기관에 다 채워가지고 내가 내는 수업료라고 생각해요. 예, 수업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왜 그냥 그 사람들도 그 업무를 일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장님 그런 장애인 보호자단이라서 일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 회사에 일을 대행자들로 가는데 일단을 받아오지는 못하는 하시내고 한다는 거는 정말 보통 시민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게 아니냐. 네, 내가 돈 내고 이 배우를 돈 내고 이 배우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것은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서 그 내가 공부하는 간다. 실습이라는 자체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러 간다. 수업료 내고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많이 나아요. 또 질문이 있습니까? 집 앞에 가서 돈 줄 테니까 해달라 하면 이런 얘기 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신랑 자, 질문하신 분들 순서 받겠습니다. 우선 다음 질문. 다른 분 질문하신 분. 자, 두 번째 질문. 세 분까지만 받을게요. 일단 세 분까지 받고 나머지 투표할게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 첫 번째 먼저 질문 받을까요? 설명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시고. 네, 첫 번째 질문. 그 실습일지 제보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제본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뭐 제본 하는데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알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각종 관련된 제본이라든가 학습일지 쓸 때 그것은 4학년 때니까 그거 관련된 건 4학년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물어보고 좋은 제본사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안내 드릴게요. 제본하는 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는 거는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실습이 하는데 실습비가 실습비는 기관마다 달라요. 기관마다 다른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입니다. 아마 20만 원 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2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33만 원까지 있어요. 33만 원, 네, 33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꼭 경매하는 거 같아요. 3차를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사회복지사님이신데 33만 원이라고 얘기한데 아니 근데 그 액수의 차에 따라 갖고 이 무슨 뭐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선생님, 실습비는 그 기간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실습비 안에 밥값이 포함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한데 그냥 실습비에 대해서 부장님한테 질문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정통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당신들이 오고 싶으면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있다 보니 시설에 사실 실습생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지만 거기서 뭐 비밀 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요게
그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후원처처럼 내나 누구지 그 계시는 분들에게 내나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실습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내가 뭐 우리 대학 입학할 때 정해져 있는데 가잖아요. 금액이 싸고 높잖아.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질문이 그 실습 신청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간을 언제 하반기가 그거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하셨네. 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에 한 번 더 받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실습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괜히 나도. 주간별로 나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부터 바로 그냥 작업을 하루 종일 20일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건데 노인복지기관이나 아까 아동발달센터는 이런 것도 이게 딱 정해서 그 160시간을 한 달 안에 하는지 뭐 아니면 2달 안에 하는지 이런 게 이렇게 뭐 하루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것도 잠시 후에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설명 듣고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상이 되면 이게 날아와요. 이게 실습 관련 서식인데 이 중에 이걸로 넘어가나? 스크롤로 해야 됩니다. 그만큼 페이지에 메모가 있는데 스크롤로 났습니다. 맨 먼저 나온 실습 제본 표지고 표지 요거요. 근데 여러분 제본할 때 내가 작성한 거 안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표지인데 표지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업체에서 여기 앞뒤로 인종이 한 장 넣고 그 다음에 표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있고 실습 신청서 여기 쭉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요. 사진 찍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 앞으로 다 나갈 거예요. 이 양식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이 양식 여기에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식이 아니면은 안 되거든. 단 종결평가랑 중간평가 이런 것만 기관의 양식이 있으면 쓰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가 학생용이고 학생용. 그 다음에 요거는 실습 기관용, 실습 확인서하고 실습 평가서. 이게 여러분들이 성적이 실습 평가서. 그 다음에 실습 지도교수 평가서도 이거는 교수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미나 할 때 교수님 거. 이거는 우리 학과의 교수님 아니고 세미나 교수님 몫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관 방문 지도 요것도 지도교수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일정 변경 신청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관에 가셔가지고 내가 실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아파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 이럴 때 처음에 신청한 대로 못 하잖아요. 이제 그 질문 다 답이다. 그래서 이럴 때 못할 때 일정 변경 신청서를 해가지고 기관에 제출해서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야 돼. 그게 번거로워요. 상당히 번거로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실습하실 때는,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하면은 20일이면 끝나잖아요. 20일이면 끝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여유를 줬어요. 이틀 여유를, 예를 들면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로 끝나는 걸로 했다. 그러니까 이틀이, 그럼 이틀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정상적으로 1번부터 끝으로 해가지고 28일, 29일날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틀이 남잖아. 안 맞잖아요. 종결일자는 꼭 맞춰야 돼요. 종결일자는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9일까지 쭉 가서 일을 하고 실습을 하고 이틀 마지막 날 되는 날
31일을 29일 날 날짜를 실습 31일로 맞춰. 그 기관에 얘기하면은 그 양해를 또한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특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눈길에 눈이 와가지고 출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한 2, 3일 여유를 두고 그 날짜를 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하루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안에 휴게 시간 1시간은 꼭 포함돼야죠. 그래서 실제로 6시에 끝나잖아요. 6시에 끝나면 우리가 9시부터 해서 6시에 끝나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들어가요. 그러면 6시에 끝나는 걸로 기록을 해요. 내가 이런 시간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1시간이 꼭 포함돼야 된다. 이 전체는 8시간 하면 9시간이 돼요. 그 다음에 4시간 하는 분이 있어요. 주말 야간 하시는 분 4시간 하죠. 4시간 하시는 분은 휴게 시간 30분이 포함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일지를 작성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죠? 그러면은 여기도 밑에 보면은 서식은 필요한 한국만 복사 또는 편집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사용할 때는 이런 거 다 지워야 돼요. 이런 이거 빨간 탭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워야 돼요. 위에 올라가면은 밑에 내려오고. 여기 제가 이제 다 지워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위에 뭐 무슨 서식 뭐 1번, 2번 이런 거 다 지워요. 그렇게 하고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 요거 정보수집 동의서고, 정보수집 동의서입니다. 그렇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 신청서, 이것도 이제 학교에도 내야 되고, 정보 제공 동의서하고 실습 신청서는 기관에 내셔야 돼요. 기관 내신 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실습생 프로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기 그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수 전공 과목이 여기 표시되는데 여기에 12과목이 표시가 돼요. 12과목이 내가 이수 완료하고 현재 이수 중인 거예요.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프로파일에 보면은 자기 경력이 나옵니다. 경력. 내가 어디에서 어떤 것을 했고 여기에는 취업이라든지 실습, 봉사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봉사는 많이 안 했죠. 봉사는 많이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실습기관 선택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실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프로파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도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기관이나 지도자의 뭐 교수에게 바라는 점, 이런 것도 기록.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파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프로파일이 한 3쪽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생 출근부가 있는데, 이거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실습 시간, 서명, 지도자 서명 확인하기. 근데 이거는 교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다 그냥 수기로 줬어요. 수기 작성. 그리고 이거는 원본을 제출하죠. 복사가 되면 원본 작성. 여기 도장 다 찍어지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래서 출근부는 한 부 딱 수정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뭐 가지고 다니다가 뭐 일주일 모아서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아예 제출해놓고 사회복지사가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160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또 써줘야 되고, 이거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서류 올라가면은 써갖고는. 자, 여기 이제 그 기관에서 학습 일정을 이제 받은 건데, 이거를 실습 내용하고 담당하고 과제물 있으면 과제물 적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내가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이거 서류는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다 적어 가지고 첨부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시면은 내가 필요한 서류는 미리 요 몇 개를 다운받아 가지고 분리를 하시죠. 이게 내가 기관이나 학교에 내야 될 양식은 기관 제출, 학교 제출, 기관 제출하고 학교 제출은 이제 따로따로 그 파일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은 날려야죠. 그래야지 이게 안 날리면 이게 통째로 가니까 날리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기관에 주는 것도, 기관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실습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최종 평가서, 실습 평가서, 이런 것들도 기관에서 이제 작성을, 이제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출근부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타이핑이에요. 그 외에는 수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타이핑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슈퍼바이저가 타이핑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 분석 보고서도 이건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쓰는 거. 이 기관 분석에 보면은 기관의 역사적 변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실습적인 평가를. 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내가 평가를 해야 돼.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예를 들면은 제가 했던 데는 처음에 YMCA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통도서 자기원에서 넘겨받아서, 이거는 이제 가면은 안내를 해주던가, 처음에 가시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PPT를 해준 데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에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관장이 많이 특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노트 하나 꼭 매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다 적지. 근데 보통 기관장들이 웅변을 다 잘하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웅변을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사처럼 막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어 딱 빼고 그 목적어부터 얘기해요. 이러면은 목적어하고 동사하고 연결을 잘 캐치해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다 설명 듣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플릿 있잖아요. 그 기관의 리플릿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 기관을 안내하는 그런 것들은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세미나의 과제 자료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렇게 도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관의 뭐 조직 구조 같은 것도 이것도 꼭 들어가요. 이건 그냥 이 양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부분 좀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및 후원 지원 사항은 이런 것들은 그 기관에 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자료 줍니다. 다 주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이음인가? 이음에 가시면은 이런 정보들, 기관 정보들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셔가지고 조회해가지고 기록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 현황 분석을 쭉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습일지를 쓰게 됩니다. 실습일지를 쓰는데 실습일지는 다음에 조금 이따가 따봐서 보여드리고 실습 이 중간 평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중간 평가서 양식인데 실습 지도자와 실제 중간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실습 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한 양식이 있는 경우에 그 양식으로 제출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우리가 이 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학교 제출할 때는 요거 다 지워요. 밑에 페이지도 다 지워요. 안 맞거든. 자, 이렇게 중간평가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야 됩니다. 요게 이제 현장 실습 평가서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자신이 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에서 별도 제공한 평가서 있으면은 그거 쓰고 아니면은 이 양식으로 하는데 실시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이렇게 되고 우리 실습 정렬 보고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기간 분석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실습 일정도 여기 또 하나 붙여요. 앞에 붙어 있지만은 또 붙여. 그러니까 이건 복붙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세미나 하기 전에 세미나 해가지고 그 PPT 만들면은 PPT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PPT 앞에 요걸 하나 붙여놔야 돼요. 요거 그냥 영양식 그대로 자기 이름하고 요것만 채워가지고 앞에다 붙이면 되고 요거 상당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요거는 조금 더 재밌거든요. 요거는 사회복지 현장에 실습하기 전에 요거는 어디까지 작성해서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요까지 작성합니다. 밑에는 세미나 교수가 있고 학과장 직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작성해가지고 타이핑 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파일체로 그 기관에 줘야 돼요. 그럼 기관에서는 나머지 이제 자기네들 직인 찍어야 되겠죠. 날짜 좀 직인 찍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몇 부를 주냐면 2부를 줍니다. 2부를 주는데 학교에 나중에 2부를 낼 거거든요. 그거는 봉인된 봉투로 줍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비밀이. 그래서 봉인된 봉투 그대로 실습평가서하고 같이 주는데
그거는 공인하면 해제하면 그대로 학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학교에 제출하면은 학교에서 한 분 가고 한 분은 나중에 우리 학과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요. 집 주소로 옵니다. 오면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회복지사협회에 찾아가셔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한 달 이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러면은 집으로 자격증입니다. 저도 안 받았지만 여기 작성하는 요 재발급서인데 원본을 분실하면은 곤란해요. 재발급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세부를 요구를 받아요. 확인서 세부 해가지고 두 분은 공인하고 한 분은 나한테 따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따로 받아놨어요.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 있어요.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마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읽어보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이거 보시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이것도 실습평가서 요거는 이제 작성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대로 요 앞에 요것만 저기 그 인적사항 요것만 넣어가지고 바로 기관에 주는 거예요. 실습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성격표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몇 점 받았는지 여기 1, 2, 3, 4, 5점까지 있어. 그래서 내가 평가를 받게 돼. 그래서 이 평가가 실습 최종 실습 평가라고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많아. 학력이 되게 많아. 이렇게 있고 지금 평가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관에 줘야 됩니다. 지도 교수가 봐요. 지도 교수가 하신 거고 지도한 상태고 또 지도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내가 일정 변경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밑이 빠졌다. 그러면은 곤란하잖아. 이거 써가지고 내 사유서라는 카톡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습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이제 실습 세미나 그 PPT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갔다 온 곳이 이제 안하율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데 세미나를 하면은 자신이 갔다 온 그 기관의 그 기관의 현황을 PPT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런 과제였습니다. 과제는 물론 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갔다 온 데는 이 안하율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데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을 구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 정령 사진이 있으면 붙이고 이런 기관명의 그 유래 안하율이라는 기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특별하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 뭐 어디 무슨 남구 무슨 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름이 좀 특별해가지고 제가 미리 그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했어요. 해보니까 안하율은 이런 그 이름의 유래가 있더라. 미리 알고 가서 면접할 거야. 도움이 돼. 그러니까 미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은 가서도
내가 당당해질 수도 있고 그래. 기관장하고 대화해 보면은 뭔가 다른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실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관 현황은 이제 이렇게 주소랑 뭐 어디 운영 주체나 어디고 설립이를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관 현황을 작성하십니다. 미션과 비전 이렇게 작성하십니다. 이거 미션과 비전은 그냥 그 기관의 리플렛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럼 시설 연령이 그 기관의 역사,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고 뭔 사업을 했고 이런 것들이고, 그럼 기관의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전체 명령이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기관의 이용자들은 어떤 절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 재활 과정은 이제 이렇게 도시가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으로서는 뭐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복잡한 것보다가 간단하면서도 그 파워, 힘이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 활동은 얘기 보면 뭐 직업재활 훈련으로서는 소독 방역에 직접 이제 이용자들이 종사한다든지, 그다음에 건강관리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적어주시고,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대표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습 소감으로서 뭐 힘들었다. 그다음에 실습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것은 왜 이럴까? 이 정책은 왜 이럴까? 이런 뭐 의문점을 실습하시면서도 의문점을 실습 일지에도 내가 의문하는 점 이렇게 적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실습하시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의문점을 항상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호자업자에서는 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보호작업장은 우리나라 법에 최저임금 지급 제외 대상.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비장애인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최저시급 줘버리면은 기관 운영이 안 돼요. 이 기관 운영도 사실 1년에 한 6, 7억 정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기서 아까 소독 작업하고 자동차 인가원 하잖아요. 거기서 연간 5천만 원 수입이 됩니다. 그거 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1,4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굉장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때 최저임금 다 줬거든요. 운영이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실습 소감 이렇게 간단히 적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자료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여기 학교에서 이제 실습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자주 옵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1학기에 그러니까 1월달 12월 말부터 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그 실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4월 달까지 하면은 앞에 세미나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늦어도 2월 달 안에 끝내야 돼요. 2월 달 안에 끝내는 걸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필수 과목 10과목, 선택 과목 7과목 있죠. 이 중에서 여기서 이것하고 합쳐서 12과목을 이수를 또는 이수를 해야, 이수 또는 이수 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1단계 실습 참여 신청이 10월 17일 날 있었어. 10월 17일 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요. 이 학교에서 이걸 좀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행아웃하고 줌 교육 있죠.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그거예요. 교수님이 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은, 이제 1차는 내가, 학교에 실습하겠습니다. 근데 실습 대상자가 아니면은 이거 안 뜹니다. 안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그 전에 다른 학과에서 뭐 배웠는데 그까지 합치면은 되는데 왜 안 되지? 다른 학과에서 배운 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몇 과목 했는데 이 딴 학과에서 한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돼가지고 1단계 신청이 끝나면은 2단계 이제 기관을 내가 탐색하잖아요. 기관을 탐색해가지고 기관에 전화해서 내가 실습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날짜가 또 있어요. 2단계가 이제 우리 12월 11일부터 1차, 2차예요. 1차는 우리가 12월 23일부터 실습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는 1월 15일부터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에 못하신 분은 2차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습기관 섭외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습 서류 내라고 얘기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정보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실습 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요거는 실습 교수님한테 그 온라인 그때 실습 교수님 여기 온라인 저기 이제 그 이메일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니까 그들이 이제 접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5일 날 방별 별도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저희도 오리엔테이션 받고 학교가 이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이제 학교에서 승인하고 이제 그 기관에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가서 이제 실습을 받은 겁니다. 저기 종결 서류는 우리 같은 경우는 5월 20일인데 여러분들은 날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습 확인서는 이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거는 아까 이거 다 학교에 보내고 실습 확인서 보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검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8월쯤 날짜는 없어요. 날짜는 있고 8월쯤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접수를 사회복지사 협회가 여기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요 왕콩 알죠? 왕콩 맞은편. 네, 거기에 울산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접수하시면은 한 달 이내로 나옵니다.
스크롤 마우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연계 전공 승인자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연계 전공을 승인받은 사람은 이제 이게 인정이 되지만은 연계 승인 안 받은 사람은 10과목 아니라 20과목을 공부해도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과목 내년에 1학기 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재학 중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단 F 학점 받으면은 이 F 학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F 학점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진짜 사고 안 친다면은 내가 가서 언제 해주나 하지 않으면 신청해놓고 안 가. 자, 이거는 여기서 아까 사회복지사협회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사회복지 현장 실시 기반 성적 현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어느 업체가 어디 있고 사회복지사가 몇 명, 그다음에 거기에 저게 있어요. 실습비 얼마. 그다음에 실습비에는 아까 노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만 내고 바깥 5만 원 따로 냈는데 바깥 5만 원이 사실 싼 거죠. 네, 바깥 잘 나와. 생각보다 안 사는 거죠. 그렇고 여기 가면은 실습기간 모집 게시판인데 사실 여기 가면은 모집 게시판에 올려놓는 업체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어디나 하는 것만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엑셀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편집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실습 참여 그 화면이 우리 학교에서 대상이 되면은 이렇게 실습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대학 뭐 학과 여기서 이제 참여 신청을 하시면은 교수님한테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1차 저희 접수를 하고 나면은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 실습생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 실습 지도라는 이런 메뉴가 하나 뜹니다. 그러면은 저리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양한 이제 정보, 공지사항, 교수님의 공지사항,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곳을 자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아까 거기도 결정을 하면은 자유 게시판에 교수님이 올려놓은 것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수시로 확인하셔야 내가 실습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단계에서는 아까 1단계에 실습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고 2단계에서는 실습기관을 신청합니다. 실습기관 신청할 때는 자신의 그 여기 나이 정보에 보면은 종합 신청 정보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수강, 수업, 성적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기관 신청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나중에 다 교수님 다 설명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하시겠지만은 여기에도 이제 본인의 인수적 사항하고 실습기관의 번호, 기관명 이런 거 다 주고 근데 여기 그 실습기관 홈페이지도 있고 편거도 있죠. 이거 다 찾아서 써내야 돼요. 다 넣고 그 다음에 기관 유형 같은 거 보면은 이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뭐그 장애인 보호 시설이다, 노인 요양 시설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실습 기간은 내가 정말 하는 시간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20일까지 20일 동안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를 하루이틀 더 하셔가지고 최종 종결 일정은 마지막 날짜 맞춰줍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2단계 신청이 끝나는 겁니다. 자, 2단계 신청을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신청 승인 나와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습 교수님한테 문의를 하든지 학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승인 상태를 확인하신 2차 기관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2차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학교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요. 기관으로 우리 이 학생 신청 좀 잘못합니다 하고 보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기관에 가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받고 신청 시작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질문도 순서 받겠습니다. 진행을 좀 원활하게 위해서 질문 두 분만 받을게요. 네. 기간을 놓쳐버리면 신청 기간을 아니 합쳐서 예, 일을 하고 있어서 네. 그 기간에 실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다음 해에 아니 1차 신청이 있고 2차 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못 하시면 2차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실습 신청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건 1차 이상 없어요. 실습 신청은 5월까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적이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거는 학교 내가 신청해놓고 못하면은 학교에 이래서 아까 그 변경 시기죠. 그걸 내야 돼. 5월달 안에 명령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웠을 2월 안으로 하시면 돼요. 2월 안으로 하시는 게 좋아. 만약에 물론 그 끝나기 전에 세미나 끝나기 전에 하면 좋겠지만은 일단 세미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이 PPT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PPT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지만은 좀 자신 없는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문제가 되느냐 기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명령기간이 여기 못 채우고 못 채웠을 경우에 100시간밖에 못 채웠던 60시간을 그게 나중에 채우고 100시간을 인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나중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양식에 보면은 명령 실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학교하고 기관에다가 제출했어요. 그래서 승인을 얻어야 돼요. 승인 못 얻으면은 지금까지 한 게 물거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실습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한 번 놓치면은 수학이 안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도 한 번 빠지면은 안 돼요. 세미나 3번 하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자, 한주안 끝난 거니까 개인 방송 끄시고요. 다음 개편. 실습 조사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해서 본인이 그렇게 합니다. 가서 신청하고 제 1차 신청할 때 1차 신청은 본인이 내가 실습하겠다는 신청이고 그다음에 2차 기관 신청은 내가 어떤 기관에서 실습하겠다 하는 데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신청까지 끝났으면은 기관하고 날짜를 조율하면 돼요. 그건 당신을 찾아가서 A, B, C 기관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학교하고 실습 기간하고는 상관없고 기간하고는 상관없고 오로지 나하고 실습 기관하고 그렇게 조율이 돼요. 또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집을 할 때 그 학생은 막한 명 정도인가 아니면 우리 팀으로 팀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혼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같이 여러 사람끼리 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 몇 명 가느냐, 그거는 자유예요. 그거는 자유인데, 단 기관에서 우리가 4명이 지원을 해요. 기관의 여유가 2명밖에 없어. 그 2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 기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내가 몇 명 데리고 가겠다, 그거는 무대주고. 참고로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 기관을 자기네들이 아주 확보를 해놨어요. 어디 가서 이 기관, 저 기관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내가 책임지고 몇 명 하겠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거기 못 가.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4학년들은 확보에는 기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화하고 쉽게. 나는 전화를 해보면 여기 인원 찾는데 자기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이 시간 안 갈래.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 전화해봤더니 인원 찾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학년들은 기관 미리 섭외해놓은 기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찾아가기 쉽게 미리 확보해 놔버리면 내가 여러분들을 섭외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개 기관에 신입생 몇 명 보낼게 하고만 연락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통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실습을 되도록이면 그 2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3학년인데 그럼 올해 12월달부터 그 실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12월 한 마지막 주쯤 되면은 실습 가능해요. 12월 마지막 20일 무렵.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네. 2월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러면은 말씀이시네요. 가장 제일 그